안녕하세요. 달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 문명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신과 영웅, 우주 이야기는 인간의 꿈과 욕망을 가장 생생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인류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들의 제왕 제우스. 내 자식이 나를 쫓아낼 거라고. 크로노스는 잔뜩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크로노스 자신도 아버지 우라노스를 쫓아내지 않았던가. 원래 세계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결혼하며 만들어졌다.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낳은 자식인 타이탄들을 지하세계 깊은 곳에 감금한 채 햇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자식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가이아는 무척 괴로웠다. 결국 가이아는 우라노스를 증오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쫓아내었다. 그런 후 크로노스는 당당히 타이탄들의 왕이자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크로노스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크로노스는 자신도 자식에게 쫓겨날 운명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불현듯 두려워졌다. 말도 안 돼. 내 아버지와 똑같이 내가 쫓겨날 수는 없지. 불안한 크로노스는 어떻게든 그 운명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는 대로 하나씩 모두 삼켜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내 자식들이 내 뱃속에서 아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어. 그 말을 들은 크로노스의 부인 레아는 깜짝 놀라 남편을 말렸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레아가 아무리 울며불며 말려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로노스를 막을 수는 없었다. 감히 내 자식들을 다 삼켜버리다니. 아무리 남편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 자식을 낳자마자 남편이 자식들을 자기 눈앞에서 꿀꺽 삼키는 꼴을 무려 5번이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레아 역시 크로노스를 증오하게 되었다. 6번째 아이를 가진 레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남편 몰래 아이를 낳아 크레타 섬에 감추었다. 얼마 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크로노스가 또 아이를 삼키러 왔을 때 레아는 아기 크기만 한 돌을 준비해서 아기처럼 포대기에 둘둘 말아서 내주었다. 아기는 여기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게 돌인 줄도 모르고 냉큼 받아서 한 입에 삼켰다. 하하, 이제 나를 내쫓을 자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크로노스는 안심하고 돌아갔다. 레아는 크로노스 몰래 숨긴 6번째 아이 제우스를 크레타 섬 이데산에 사는 아말테이아라는 ним페 요정에게 맡겼다. 아말테이아, 부디 크로노스에게 들키지 않고 아기를 무사히 키워주세요. 아말테이아는 걱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크로노스가 땅과 바다와 하늘을 모두 다스리는데 어떻게 들키지 않고 아기를 키우죠? 여기는 바다와는 먼 산이라서 안 들킬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한참을 고민한 아말테이아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아, 그러면 되겠구나. 아말테이아는 아기를 나무에 밧줄로 매달아두고 염소젖을 먹이며 정성을 다해 키웠다. 아기가 땅에 닿지 않으니
땅에 들키지 않았고 나뭇가지에 가려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제우스는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무럭무럭 자랐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청년이 된 제우스는 어머니인 레아를 찾아갔다. 어머니, 전 이렇게 평생 숨어 살 수 없어요. 아버지와 맞서 싸우겠어요. 얘야, 너 혼자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아는 크로노스의 뱃속에 갇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자식들이 걱정되었다. 네 아버지가 삼킨 형들과 누나들을 토해내도록 하자. 형제들과 일단 힘을 합쳐 싸워야 해. 레아는 마법의 약을 사용해 크로노스가 삼켰던 아이들을 도로 다 토해내게 했다. 제우스의 형과 누나들은 신의 자식들이라 아버지의 뱃속에서도 멀쩡하게 살아났다. 우리만으론 부족해요. 아버지의 적들과도 힘을 합치겠어요. 제우스는 아버지가 가두었던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지닌 거인 삼형제 헤카톤 케이르들과 외눈박이 거인인 키클로페스들을 찾아가 풀어주었다. 그리고 이들과 자신의 형제 신들과 힘을 합쳐 아버지와 싸우기 시작했다. 제우스의 도전에 화가 난 크로노스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나의 동족 타이탄들이여, 나와 함께하라. 가만히 앉아서 당할 크로노스가 아니었다. 타이탄의 군대를 이끈 크로노스는 그렇게 제우스의 무리와 꼬박 10년을 싸웠다. 제우스여, 우리를 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것을 바칩니다. 뛰어난 대장장이인 외눈박이 키클로베스들은 번개를 만들어 양동이에 담아 제우스에게 바쳤다. 제우스만 쓸 수 있는 이 번개는 올림포스의 힘으로 다시금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제우스가 적들과 싸울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제우스가 하늘에서 번개를 잡아 던지면 아버지 크로노스가 세상을 다스리기 이전부터 세상에 존재했던 옛 신들과 타이탄들도 이 번개에 맞아 꼼짝도 못하고 나동그라졌다. 제우스와 타이탄들은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예언대로 크로노스가 졌다. 제우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살아남은 타이탄들과 아버지 크로노스를 영원히 지하세계에 가두었다. 분하다. 내가 내 아버지와 똑같은 꼴이 되다니. 크로노스의 외침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메아리 쳤다. 제우스, 우리 모두를 구했구나. 네가 하늘을 맡아 신들의 왕이 되어도 좋아. 제우스의 형제들은 제우스가 하늘을 다스리는 동시에 올림포스의 왕자에 올라 신들이 왕이 되는데 모두 찬성했다. 형인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되었고 하데스는 저승세계를 맡아서 명부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하늘과 바다와 저승을 신들이 맡아 다스리면서 세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제우스와 에우로페. 제우스는 신 중의 왕이었기에 못하는 게 별로 없었다. 무엇보다 다른 동물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제우스는 신들의 나라인 올림포스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사는 땅에도 관심이 많아서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한 채 인간 세상을 둘러보는 것을 즐겼다. 특히 새로 변해서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며 인간들은 대체 어떻게 사는지, 신들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 모시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오늘은 또 어디로 날아가 볼까? 그날도 제우스는 새로 변해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 넘어
아프리카 북부의 페니키아까지 날아갔다. 푸르른 풀밭과 그 위에서 유유히 풀을 뜯는 소떼. 이 소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을 지켜보는 일은 늘 즐거웠다. 목동이 피리를 불거나 리라를 뜯으며 노래를 부를 때면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뿌듯함이 느껴졌다. 그렇게 페니키아의 왕의 소떼를 내려다보면 제우스의 시선은 어느 순간 소떼 근처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머물렀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친구들과 풀밭에서 즐겁게 웃고 떠들며 노래하고 있었다. 바로 페니키아 왕의 딸인 에우로페였다. 제우스는 에우로페를 바라보다가 하마터면 날개짓하는 것을 잊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칠 뻔했다. 깜짝 놀라서 서둘러 몸을 추스른 제우스는 곰곰이 생각했다. 저 아가씨는 인간 남자의 짝이 되기에는 너무도 아깝구나. 제우스는 곧바로 아주 멋진 하얀 황소로 모습을 바꾸어서 소떼 사이에 숨어들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에우로페에게로 다가갔다. 하얗고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오는 걸 본 에우로페는 친구들에게서 멀어져 황소에게 다가갔다. 황소는 마치 할 말이라도 있는 듯 유심히 에우로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더는 다가오지 않고 이만큼 떨어져서 가만히 기다렸다. 황소가 계속 다가왔으면 덜컥 겁이 났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서서 음매하고 울며 기다리자 에우로페는 용기를 내어 하얀 황소에게 다가갔다. 황소가 순순히 고개를 숙이며 에우로페가 내밀어 쓰다듬는 손길을 받아들였다. 어머, 너는 참 순하구나. 에우로페는 황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황소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무서운 줄만 알았던 황소가 쓰다듬는 대로 조용히 몸을 맡겨오자 에우로페는 평소에 많았던 겁도 다 달아났다. 오히려 이 황소의 등에 올라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황소를 길들였다고 자랑을 하고 싶어졌다. 에우로페를 지나치게 걱정하고 간섭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황소도 길들여 탈 줄 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 에우로페는 자신있게 하얀 황소에 올라탔다. 황소는 에우로페가 올라타는 걸 돕기라도 하듯 몸까지 낮춰주었다. 황소의 등에 올라탄 에우로페는 의기양양하게 친구들을 부를 참이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던 하얀 황소는 에우로페가 손을 들어 친구들을 부르려 하자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에우로페는 황소의 등에서 떨어질까 두려워 두 뿔을 꼭 잡았다. 그러자 하얀 황소는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황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황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살려주세요! 에우로페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는커녕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황소의 등에서 떨어질까봐 무서워 뿔을 꼭 잡고 매달린 채 있는 힘껏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친구들은 그제야 돌아보며 웅성거렸고 저 멀리서 목동과 군인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 그러나 에우로페와 황소를 따라잡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황소는 해변까지 한달음에 질주했다. 목동과 군인들은 황소가 바다에 다다르면 멈춰서서 공주를 내려놓을 줄 알았다. 목동과 군인들은 황소가 바다에 다다르면 멈춰서서 공주를 내려놓을 줄 알았다. 그러나 황소는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더니
에우로페를 태운 채 헤엄을 쳐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해변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 그들은 왕에게 말보다 빨리 달리고 바다를 헤엄치는 소에게 공주가 납치되었다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에우로페는 친구들과 목동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알지 못했다. 다시는 페니키아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우로페를 태운 제우스는 그대로 지중해를 건너 에게헤이 크레타 섬까지 가서 내려놓았다. 그리고 모습을 바꾸어 신들의 왕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에우로페는 제우스의 보호 아래 크레타 섬의 여왕이 되었다. 제우스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미노스가 왕위를 이으면서 크레타 섬은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스 문명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에우로페의 이름은 지중해 반대편 대륙의 이름이 되면서 영원히 남았다. 에우로페가 고향을 떠나 부모와 헤어져 흘린 눈물은 자식을 키우고 여왕이 되어 크레타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서 값진 눈물이 되었다. 가장 못생긴 신과 결혼한 가장 아름다운 여신. 이제는 하다못해 애도 혼자 만들어 오네. 바람둥이 제우스가 혼자서 여신 아테나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은 헤라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계속 머리가 아팠던 제우스는 머리를 열어 완전 무장을 한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인 아름다운 아테나를 꺼냈다. 남편이 멋진 여신을 혼자 낳는 것을 본 헤라는 자기도 혼자 아이를 만들어 보겠노라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얼마 후 헤라는 온갖 수를 써서 혼자 아이를 만들었다. 말도 안 돼. 이 아이가 내 아이일 리가 없어. 너무 못생겼잖아. 헤라가 낳은 사내 아이는 너무도 추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헤라는 올림포스 산꼭대기에서 아이를 그대로 던져버렸다. 헤파이스토스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까마득히 높은 올림포스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절름발이가 되었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손재주가 남달랐던 그는 최고의 대장장이이자 목수가 되었으며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 화산이 그의 작업장이었다. 그는 뜨거운 용암을 용광로로 삼아 신들조차 감탄할 만한 물건들을 만들어냈다. 헤파이스토스는 헤르메스의 모자와 신발, 태양신 아폴론이 타는 전차, 에로스의 활과 화살, 아킬레스의 갑옷 등 여러 가지 신통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다. 특히 신들 사이에 정가를 전하는 전령이었던 헤르메스 신에게는 날개 달린 모자 페타소스와 날개 달린 신발 탈라리아가 아주 유용했다. 또 4마리의 말이 끄는 아폴론의 부리전차는 매일 태양을 끌고 하늘을 가로지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찔리면 사랑에 빠지게 만들거나 혹은 끔찍하게 싫어하게 만드는 에로스의 화살은 신도 사람도 쩔쩔매게 했다. 이런 놀라운 물건들을 만들어내자 신들도 헤파이스토스를 올림포스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 올림포스로 돌아간 헤파이스토스는 그 즉시 자신을 버린 어머니 헤라 여신에게 금으로 된 왕자를 만들어 선물했다. 헤라는 아들의 선물을 받고 뭣도 모르고 좋아하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하지만 이 의자는 신통력이 있어서 한 번 앉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내가 잘못했다.
부디 일어나게 해다오. 헤라가 울며 불며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다른 신들까지 나서서 헤파이스토스를 달래야 했다. 아무리 그래도 자네 어머니이고 최고 신의 아내이지 않은가. 그만 용서하시게. 하지만 헤파이스토스가 꿈쩍도 하지 않자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헤파이스토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맡게 해주겠네. 그제야 헤파이스토스는 헤라를 금왕자에서 풀어주었다. 아프로디테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그녀는 에게해의 거품 속에서 바람의 신들과 공기의 요정들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이다. 올림포스의 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급 신들과 요정들, 정령들이 감탄하며 쳐다보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올림포스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다니. 하지만 바다에서 혼자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아무도 대변해 줄 리가 없었다. 제우스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두고 다른 신들과 티격태격 다툼을 벌이느니 그냥 헤파이스토스에게 맡겨버리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았다. 결국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다른 신들에게 등이 떠밀려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했다. 하지만 사랑 없이 결혼한 이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었다. 얼마 가지 않아 아프로디테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를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태양의 신 아폴로는 즉시 헤파이스토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헤파이스토스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지. 헤파이스토스는 즉시 신비한 그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숨어 있다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만나 사랑을 속삭이는 순간 뛰어나가서 이들에게 그물을 던졌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너무 놀라서 도망가려 했지만 그물에 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들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물은 더 세게 조여들었다. 전쟁의 신 아레스는 무척 힘이 셌는데도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헤파이스토스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들을 그물체로 끌고 올림포스로 가서 신들 앞에 던져놓았다. 저는 이 둘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신들 앞에서 톡톡히 창피를 당하고 말았다. 한참이 지난 후 포세이돈이 헤파이스토스를 설득해서 이 둘은 간신히 그물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 후로 아레스는 트라키아로 달아났고 아프로디테는 사이프러스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와의 만남을 헤파이스토스에게 고자질한 아폴론이 무척 원망스러웠다. 아폴론, 어디 두고 보자. 당시 아폴론은 크리티에라는 ним페를 사랑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수를 써서 아폴론이 페르시아 왕의 딸인 레우코토에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인간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 질투에 눈이 먼 클리티에는 레우코토에가 아버지 몰래 남자와 사랑을 나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경로한 페르시아의 왕은 딸을 끌어내 산채로 파묻어 버렸다. 허무하게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아폴로는 슬픔에 정신을 잃고 9일 동안 불의 전차를 몰며 하늘을 달렸다. 해가 계속 지지 않고 있어. 저 뜨거운 햇볕 때문에 식물과 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모두 다 죽을 것 같아.
지상의 사람들은 9일 동안이나 지지 않는 태양 아래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아프로디테는 그런 아폴론의 모습을 보며 한참을 웃었다. 사랑의 여신인 나도 내 사랑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감히 네 사랑은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더냐.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 복수해 보아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안 아프로디테는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